자, 오늘 수업 주제는 양난 이후 조선의 경제는 어떻게 변화하였을까입니다. 자, 오늘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양난은 선생님이 이제 얘기했었죠? 이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죠. 그래서 일단 여기 왜란이라고 쓰기는 했는데 이제 전쟁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조선 전기에는요, 기본적인 정책이 권농억상이었어요. 그래서 농업을 장려하고 억상이니까 상공업을 통제하는 식으로 경제정책을 펼쳤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건 안정적으로 어떤 민생의 수입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위험 요소를 좀 제거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국가 재정도 좀 안정적으로 수취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그러한 유교적 민본주의, 민생 안정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농업 중심의 사회가 외란 이후에 변화합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죽으면서 인구가 감소하게 되었고요. 약 7년간 전쟁을 하면서 농경지도 황폐화가 돼서 농사를 짓기가 조금 어렵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제도 파탄에 이르면서 세금을 걷기가 어렵게 되자 국가 재정도 어려워졌어요. 그러면서 조선 후기에 국가 정책이 변화해요. 일단 무엇이 변화하냐? 수취체제라고 해서 세금 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대동법, 균역법, 그리고 영정법 이렇게 바뀌는데 밑에 내용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세금 부담이 너무 심하니까 이러한 세금 부담을 좀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취체제가 개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농촌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개간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개간을 한 토지에는 뭐 세금을 조금 조세를 감면을 해준다든지 이러한 그런 이제 정책을 펼쳤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정을 좀 안정적으로 세금을 수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정부뿐만이 아니라 피지배층도 농업 생산력, 그러니까 부의 총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양법, 모내기죠. 새로운 어떤 농법을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상품 작물을 재배를 함으로써 조금 더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키려고 했었고 또한 상공업 활동에 참여를 함으로써 다양한 방면으로 부를 증대시키려고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앞에서 수취체제 개편 있죠? 이 부분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 전기와 후기를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눠볼 건데 토지세인 전세, 그리고 집집마다 특산품, 토산품을 내게 했던 공납, 그리고 군역, 국방의 의무를 지는 군역 이렇게 세 가지를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조선 전기에는요 세종 시기에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이라고 해서 총 토지의 비옥도를 통해서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고 또한 그 해의 풍년이었는지 흉년이었는지를 감안을 해서 풍흉을 9단계로 나누어서 총 한 결당, 그러니까 토지 한 면적당 기준당 4두에서 20두까지 이렇게 나뉘는 사실 이 운영 방식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면 척박한 땅과 비옥한 땅을 다르게 계산을 하고 또한 풍년이었던 해랑 흉년이었던 해를 다르게 계산을 하니까 이거는 사실 되게 합리적이고 좋은 제도죠. 하지만 이걸 일일이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운영이 상당히 복잡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각종 세금이 모두 다 이 토지에 부과가 되는 세금의 전세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게다가 이 사이에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있으면서 토지가 또 황폐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영정법으로 바꿉니다. 영정법은 영원히 정한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정하냐? 그 전에 풍흉을 고려를 했는데 이게 사실 되게 주관적이기도 하고 이거를 매번 조사해서 결정하는 것이 힘들었어. 게다가 전쟁 이후에는 사실상 풍년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게 좀 없죠. 그래서 풍흉과 관계없이 토지 비옥도만 고려를 해서 1결당 4두에서 6두 를 내도록 고정을 했는데 사실상
비옥한 토지가 거의 없어. 왜? 위로 올라가면 농경지가 황폐화가 됐다 보니까 거의 최하, 하하전이나 하중전밖에 없었어. 그래서 거의 4두를 내거나 6두를 내는 식으로 일단 기본적인 토지세의 부담은 많이 내려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납인데요. 공납은 각 호마다, 집집마다 토산품, 그러니까 특산물을 징수를 하는 현물을 납부를 하는 체제였는데요. 문제는 집집마다 내다 보니까 가난한 집, 부자인 집 모두 다 똑같이 낸다는 거야.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또한 조선 건국 이후에 지금 이 시기까지 이 대동법, 좀 이따가 배울 대동법이 광해군 때 실시가 되는데 약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실상 기후도 변할 수 있고 특산품도 변할 수가 있죠.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을 납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방납. 그래서 다른 곳에서 대신 그 지역에 공납을 내주고 그 지역 사람들이 돈을 걷어서 그에게 주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서 폐단이 엄청 심해졌어. 공납을 내야 하는 시기가 되면은 그 물품의 가격이 엄청 오른다든지. 그래서 이걸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 대동법으로 바꾸는데요. 특산품을 이제 내지 않도록 하고 쌀이나 옷감이나 동전으로 납부하게 하는데 이것을 뭐에 따라서 집집마다 내는 것이 아니라 토지 면적에 따라서. 그래서 원래는 집집마다 내던 것이 토지 면적으로 변화하면서 재산을 고려하지 않았던 게 이제는 재산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공납의 전세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세화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가 없는 사람은 사실상 대동법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소작인들에게 좀 전가가 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재산에 따라서 내게 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특산물을 수취를 하면 이거를 이제 궁에서 왕실에서 필요한 데 쓰려고 했던 건데 이제는 돈으로 쌀이나 동전이나 옷감 같은 걸로 거두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 시장에서 사야 해. 그래서 공인이라고 하는 관허 상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상인들이요. 이 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대신 조달해줘요. 그러면서 이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야 하겠죠. 그래서 시장에 내다 파는 이런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된다. 그리고 농민도 이 대동세를 내려면 쌀이나 옷감이나 아니면은 동전 같은 화폐가 필요했기 때문에 농작물을 판매하면서 더욱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군역은 국방의 의무죠. 그래서 원래는요, 16세 이상 60세 미만은 군역이라고 해서 직접 군 훈련을 받았어야 했는데 평화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군역을 실제로 지지 않고요. 대립, 다른 사람이 대신 혹은 방군수포, 이건 합법적인데요. 1년에 군포 2필을, 그러니까 돈을 내면은 그걸로 군역의 의무를 하는 이런 게 성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2필 자체가 꽤 비싸기도 했고 게다가 불법 징수가 성행하면서 이게 부담이 심해지게 됐습니다. 이거는요, 한 사람당 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영조 때 균역법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 부담을 감소시켜 준 거야. 그래서 한 필로 감소를 하고 그럼 이 부족분을 어떻게 메꿨느냐. 지주에게 결작을 1결당 2두. 이것도 균역도 어느 정도 이 부족분을 재산 토지를 통해서 받으려고 했던 거죠. 또 좀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선무군관이라고 하는 명예관직을 주고 1년에 한 필씩 돈을 납부하게 하는 선무군관포 같은 것도 운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그림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업생산력에 증대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정부에서는 개간을 장려했고요. 특히 개간한 토지에는 면세 혜택을 주기도 했어요. 농민은 농민대로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 저수지를 축조하고 보호를 축조하고 보호의 내용은 선생님 여기다 써놨죠. 보호를 축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뭄을 대비하고 모내기 확대를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 모내기가 바로 무엇이냐? 이양법이에요. 이양법은 모판에다가 원래 옛날에는 밭에 바로 씨앗을 뿌리는 직파법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지 않고 모판에 뭐를 심어가지고 어느 정도 얘네들이 싹이 났을 때
이 싹을 어떻게 하는 거야? 밭에 옮겨 심는 이 양법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양법을 실시하게 되면 무엇이 좋냐? 이 벼는 물이 많이 필요한데 이 물을 대놓은 상태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란 이 모를 옮겨 심기 때문에 이들이 조금 더 성장을 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직파법보다 이 양법이 시기가 조금 더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모작, 보리를 재배하기도 조금 충분한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을요 한 줄 열을 맞춰서 꼽다 보니까 잡초 거기에 나지 않은 풀들은 대부분 잡초일 거 아니야? 이 잡초를 뽑는 노동력도 절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5분의 1의 노동력이 절감이 되고 수확량은 더 늘어나게 되고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이모작을 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러면서 노동력이 감소하니까 1인당 넓은 면적을 경작할 수 있었겠죠. 광작이 유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일부 농민은 부유한 농민으로 성장을 하지만 일부 농민은 경작지를 얻지 못하게 되면서 임노동자, 임금을 받는 월급을 받는 노동자가 되거나 머슴으로 전락하는 혹은 상공업 쪽으로 나가는 경우들도 생겼다. 그 다음에 밭농사는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걸 만종법이라고 했는데 그냥 밭에 했다면 이제는 이랑과 고랑을 만들어서 이 고랑에다가 씨앗을 심는 고랑에 씨앗을 심으면 바람도 좀 막아주고 또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수분도 좀 이렇게 보존을 하기 때문에 겨울에 심는 보리 같은 작물의 농사에 훨씬 유리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노동력도 절감을 하고 생산력도 증가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상품작물 재배부터 보시면 이제 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작물을 재배하고 여기서 잘 판매를 하면 분홍층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수공업은요. 직접 무언가를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죠. 원래는요. 수공업은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관영 수공업이었는데 대동법 실시로 이제는 시장에서 무언가를 사야 하는 경우들도 많아지게 되고 도시의 인구도 많아지게 되면서 민영수공업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초반에는요. 이들이 기술은 있지만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선대제, 먼저 자금과 원료를 받아서 물품을 생산하는 선대제 형식이었는데 점점 이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독자적으로 생산과 판매를 하는 독립수공업으로 등장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철기구 같은 걸 만드는 이런 대장간 이것도 수공업 중에 하나죠. 밑으로 내려가서 광업의 활성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영광산이 쇠퇴하게 되면서 민영광산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국가가 세금을 어느 정도 받고 민간업체에게 이곳을 채굴하도록 허용을 해주는 이런 점을 설치를 해주게 되고요.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로 광물의 수요가 급증하고 또한 청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때 청과 결제를 할 때 우리나라 상평화 통보로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으로 결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광의 개발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광산의 운영이 돈이 잘 되니까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데 먼저 돈을 가지고 있는 상인이 이 물주가 된 다음에 이 점을 설치를 하고 덕대라고 하는 이 광산에 대해서 잘 아는 경영인을 불러와요. 그럼 이 경영인이 채굴업자와 노동자들을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이러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이 광업 운영에서 나타나게 됐다. 또한 이렇게 광업이 돈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몰래 하는 잠체도 성행하게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업의 변화 보도록 할게요. 자, 상업의 변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상품화폐 경제 발달과 관련이 있고요. 크게 관에서 허락한 관어상인과 자유상인, 사상으로 나뉘는데요. 관어상인 같은 경우는 서울에 시전상인이 있었습니다. 특정 품목을 독점 판매하고 그 대신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납부하는 그러한 상인이었는데요. 이들은요, 이 시전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고 그냥 막 파는 노점상들 있잖아. 이런 상인들을 난전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밑에 있죠, 난전상인. 이 난전상인을 단속할 수 있는 난전권이 있었어. 난전을 금하는 권리가 시전상인에게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점점 수요가 증가를 하는데 시전상인만으로는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없게 됐어. 그래서 결국에는 정조 때 이 육의전이라고 하는 곳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 정권을 폐지함으로써 난전의 이러한
좀 활동이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 우리 배웠죠? 대동법 시행으로 등장을 했고요. 관수품을 구입하는 상인이었다. 보부상, 지방 장시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상인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자유상인 같은 경우는 지방, 난전은 아까 얘기했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보시면 돼요. 경강상인은 여기 경강이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한강 일대를 배를 타고서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상인이었고요. 남부지역, 한양 왔다 갔다 하는 상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송상은 우리 송악 아시죠? 개성입니다. 그래서 인삼이라든지 혹은 청과 일본 간의 중개무역에 참여를 했고요. 만상은 의주는 여기죠. 의주. 여기가 여기 평양이다. 여기 개성이 송상이고요. 여기 의주, 개성. 그래서 의주 같은 경우는 국경지역이죠. 대청무역에 참여를 했고요. 내상, 내자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다시피 동래는 어디야? 부산이죠. 여기는 일본과의 무역에 참여를 합니다. 여기 있죠. 동래. 자, 그 다음에 객주나 여각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큰 장시나 포구에서 활동을 하면서 상품을 맡아뒀다가 혹은 사서 다시 파는 중간상인 역할도 했고요. 금융업 역할도 했고요. 창고, 숙박업 등등도 하면서 이러한 상인들을 연결해주는 역할들을 했다. 이 중 일부는요, 독점적으로 물건을 크게 떼다 파는 도구로도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유통경제 부분 볼게요. 일단 장시, 시장이죠. 이런 장시가 지역에서 발전을 하게 되고, 이 보부상이 여러 장시를 옮겨 다니면서 물건을 사고 팔고 또 사고 팔고 하면서 이 장시를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계를 시킵니다. 그리고 포구 같은 경우가 물자가 이동하는 그러한 곳이잖아.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강이나 바다, 해로나 수로를 통해서 대규모 거래나 상품 유통의 거점의 역할을 하면서 이들이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을 하게 되고요. 또한 청과 일본과 대외무역, 여기랑 여기, 그 다음에 여기죠. 이렇게 해서 은의 유통이 이게 국제 교역 수단으로 사용이 되면서 활발해지게 되고요. 국가가 허락을 한 공무역, 개시무역과 그리고 허락하지 않았지만 상인들이 몰래 하는 이런 후시무역, 사무역으로 나뉘었는데 당연히 뭐가 더 활발했겠습니까? 후시무역이 훨씬 더 활발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강 개시, 중강 후시, 책문 후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가 중강이야. 의주 쪽에. 그러니까 만상이 주로 많이 했겠죠? 여기가 책문이에요. 조금 더 안쪽이죠. 그러니까 보통 연행사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여기에 이제 껴서 같이 무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는요, 만상 혹은 송상들도 같이 껴서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이런 과정에서 사실상 쌀 같은 거를 가지고서 거래를 하기엔 너무 무겁고 부피도 커요. 그러면서 점점 화폐가 많이 유통이 되는데 상평통보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고 숙종 때부터 막 만들고 또한 조세나 지대가 점점 화폐 납부, 특히 대동법 화폐 납부로 바뀌면서 화폐 사용이 많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폐 자체를 하나의 재산처럼 생각을 하면서 이들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금이나 보석을 보관하는 것처럼 집에다가 보관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황, 화폐가 부족해지는 현상. 그래서 오히려 시중에서 물가가 확 이렇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막 이 화폐가 부족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화폐 가치가 뛰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한 대규모 거래를 매번 화폐로 돈으로 지불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지금을 약속하는 증권 문서인 어음을 발행하기도 하거나 혹은 여기서 거래를 하고 이 사람이 다시 부산으로 내려간다 라고 부산에 있는 우리 지부나 금융업체에서 돈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어음을 발행을 하는 이런 환 같은 것들을 신용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발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문제는 수업 시간에 한번 풀어봅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